지금 시장은 과열되었으며 고점이므로 매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0년 이상의 주식 투자 경력과 예리한 통찰을 지닌 남석관 투자자는 여전히 상승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나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 이 상승이 영원하진 않을 테고 언젠가 매도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그럼 언제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른다면 어디에서 사야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강세장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호구가 아니었던 한 노인의 일화부터 투자 천재라 불렸던 제시 리버모어가 말년에 깨달은 큰돈 버는 투자 비법, 거기에 더해 지금 상승을 시작한 반도체의 뒤를 이을 섹터와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계속될 강세장에서 큰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 호구가 아니었던 한 사람. 갑자기 5번이 나와서 놀라셨죠?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재밌고 뒤에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호구가 아니었던 한 사람의 일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먼저 하고 순서를 바꾼 거기 때문에 조금 듣는데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이야기 속에서 큰 돈을 버는 지혜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투자자이자 추세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제시 리버모어의 일대기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의 내용입니다. 가치 투자자인 켄 피셔조차도 이 책이 기술적 분석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책을 강조했는데요. 정말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은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거래소에서 본 어느 한 노인의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화 함께 들어보시죠. 어느 날 보게 된 특이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먼저 조언하지 않았고 승리를 뽐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했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이따금 비밀 정보를 듣게 되면 감사의 표시를 했으며 그 정보가 맞았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설사 그 정보가 틀렸더라도 불평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비밀 정보를 활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큰 규모로 거래했지만 자주 하진 않았다. 6. 그래, 지금은 강세장이지. 자네도 알고 있잖나. 어느 날 거래소에서 소란이 있었다. 그건 그 노인과 한 남자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남자는 그 노인에게 특급 비밀 정보를 주었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그 주식을 팔 수 없다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정보를 준 남자는 답답해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준 정보의 정확성을 어필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지금이 강세장이기 때문이지 라고 답할 뿐이었다. 답답한 노인은 설명을 이어나갔다. 만일 자네가 나처럼 나이를 먹고 몇 번의 화랑장과 공황 상태와 같은 하락장을 경험해 봤다면 자신의 포지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것임을 알 수 있을 걸세. 자네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오직 오랜 기간에 걸친 나의 경험에 비추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네.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기에 2번씩이나 수업료를 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지금은 강세장이지. 자네도 알다시피 말이야.
나는 점차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아마 그 자신도 틀림없이 젊은 날에는 나와 같은 경험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나는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은 강세장 일하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나의 주식 공부 과정에 큰 진전이 있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대박은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움직임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주가를 잃는 것이 아닌 전체 시장 규모를 측정하고 시장의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7. 지난 날을 회상하며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수년간 주식시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보기도 또 잃어보기도 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진득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자리에 꾹 눌러앉아 있으라는 것이다. 시장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을 터득할 필요는 없다. 강세장 초기에는 늘 많은 주식들이 상승하고 약세장에서도 초기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한다. 단기 매매로는 적은 돈을 벌 수 있어도 큰 돈을 벌 수는 없다. 큰 돈을 번 사람은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강세장에서 진득이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약세장에서는 그 흐름에 빠져나와 진득히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전보다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8. 나를 패배시킨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강세장에서 약세장,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거나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똑똑하고 인류의 고수들도 돈을 잃는 것이다. 시장이 그들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똑똑하지만 진득하게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패하는 것이다. 그 노인은 자신의 신념을 고수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인내심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었다.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무시하고 매일 매매하는 것이 나의 치명적 패인이었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큰 흐름 속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 흐름을 끝까지 탈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서 큰 돈을 버는지에 대한 기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 언제 팔면 될까? 이 책의 장점 중 하나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에 붉은 글씨로 강조해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 비법이 책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남석관 투자자는 2020년 코로나 급등장에서 삼성전자의 고점을 맞춘 투자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투자자의 매도 타이밍은 정말 몇 번을 들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인데요.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에는 신규 매수를 멈추고 보유한 종목의 전량 매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지수의 진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확인해야 한다. 지수 데드크로스 이후 아무리 매수 주문을 내고 싶어도 이 시기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바닥을 확인한 후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수반되는 섹터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2차 전지 종목군과 기아와 같은 자동차 주식이 가장 큰 반등을 보여주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의 내용이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데드크로스, 너무나도 기술적 분석에서 귀에 박히도록 들은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뭐야 데드크로스 매도 신호 누가 몰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단순히 매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시장을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충분히 수익이 나신 분들은 더 떨어지기 전에 익절을 하고 싶어 하실 거고요. 만약에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이제 곧 떨어질 테니까 낮은 가격에서 조정받은 가격에서 다시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남석관 투자자님이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지금 매도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정말 너무 내가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30% 비중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보유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남석관 투자자님의 시장 통찰력이 남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작년 11월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하락장으로 보고 있지만 남석관님은 하락 장세가 아니라 되려 상승 장세의 초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석관님의 상승 의견 표명 이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4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석관님이 추천한 반도체 종목은 딱 두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죠. 왜냐하면 소부장, 그 아래의 소부장 종목은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알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ETF를 매수할 것을 조언하시기도 했습니다. 흔히 대형주는 상승세가 약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데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국내 증시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 작가님도 이제 약세 장세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남석관님은 상승을 예견했고 그의 예견대로 시장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26년 5월 12일에 촬영된 남석관 투자자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그는 지금도 상승을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 고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가 상승 의견을 표명했을 때부터 240%나 올라갔으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에서도 왜 남석관님은 매수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예견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처럼 주식시장을 미리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때도 남석관님과 우리의 어떤 의견이 같았다라고 하면 240%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식 투자, 대가, 고수들의 생각과 대응법을 우리 머릿속으로 이식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답은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남석관님처럼 투자하고 싶다면 남석관님처럼 대응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즉 코스피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방 관점을 유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그때 모든 계좌를 전량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드크로스는 매도라는 개념 그 이상의 개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매도 기법이 아니라 보유 기법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이라면 하방 관점이 아니라 보유 관점, 상방 관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계속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는 것이죠. 자, 위 차트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딱 봐도 코스피는 초록색 선이죠. 60일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으며 대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추세 추종 저서 중 호평을 받고 있는 미녀53님의 저서 쩐의 흐름을 타라에서도 장세 판단을 함에 있어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지수 캔들이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상승장, 아래에 있다면 하락장,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면 횡보장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라는 게 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즉, 지금은 지수 캔들이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인 것이고, 강세장이기 때문에 매도하기보다는 매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수들은 이 단순한 원칙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쩐의 흐름을 타라에서도 함부로 예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강세장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높다, 고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죠. 심지어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크 버리조차도 작년에 주가가 고점이라며 엔비디아의 하락에 2,700억을 베팅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 마이클 버리는 AI 열풍은 영광스러운 어리석음이라며 고점을 예상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때 이후로 더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시장을 예단하기보다는 지금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는 것이죠. 2020년 대시세를 분출한 강세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위 차트를 보시면 딱 보이실 겁니다. 역시 60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상승했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인데요. 2020년 대시세 분출 기간 중 코스피의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지점은 총 3군데였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갔다라고 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양봉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먼저 최초 데드크로스는 2020년 11월에 발생합니다.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고 지수 캔들은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음에도 양봉이 여러 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어도 양봉이 출현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되려 이 자리는 흔들기 자리로서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데드크로스는 21년 3월경에 발생합니다. 이때 역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다음 날
바로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 데드크로스는 앞의 모양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음봉 캔들로 20, 60 데드크로스가 확정된 이후로 다시 연속 음봉이 연출되면서 확실한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드크로스 이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1차 데드크로스 하지만 양봉으로 말아 올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드크로스가 발생되었음에도 다시 양봉으로 반등하는 건 흔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었다라는 건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고, 데드크로스 이후로 다시금 크게 지수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드크로스에서도 마찬가지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음에도 양봉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연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3차 데드크로스에서 연속 음봉으로 데드크로스가 확정된 이후로 보시면 1년 6개월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60일 이동평균선의 캔들이 완전히 눌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코스피 지수의 데드크로스 하나만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매도보다도 상승 장세에서는 버틸 수 있고 긴 하락 장세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지수 데드크로스를 바탕으로 개별 종목을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삼성전자를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 코로나 당시 급락 이후로 다시금 반등이 나와서 200일 눌림 타점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수 데드크로스를 확인하고 매도했다라고 하면 약 4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매우 아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요것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를 데드크로스, 지수 데드크로스 신호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그저 보유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매수를 잘했어도 결국 가격이 여기에서부터 쭉 하락하더니 본전 가격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수익 다 날려버리는 거죠. 시간도 날리고 수익도 날리고 거기에다가 멘탈까지 탈탈 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지수 데드크로스에서 매도한 사람이 승자다라는 거죠. 책에서 남석관 투자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지수 일봉 차트가 데드크로스를 나타내면 즉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서둘러 매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차트가 역배열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초기에 매도하지 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져 자금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마음고생은 당연지사고 시간 레버리지마저 잃고 만다. 어떠신가요? 남석관 투자자의 책 속 이야기대로 기막히게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환상적인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매도 타이밍 뒤에서 설명이 될 테니까요.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개별 종목 절호의 매도 타이밍 잡기. 남석관 투자자는 개별 종목에 있어 절호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 역시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남석관 투자자님의 첫 번째 저서 실전 투자의 정석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책을 읽고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부자의 서원 채널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도 정말 다시 읽어봐도 너무 좋았는데요. 남석관 투자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끝없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주식은 세상에 없다. 주가란 언젠가 꺾이기 마련이다. 어떤 주식이든 매도 타이밍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단 차트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은 과하게 올랐을 때이다. 하지만 과하다는 기준은 다소 모호하다. 하지만 객관적 지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주가가 과하게 오른 지점에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 또는 대량 거래량의 긴 윗꼬리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가 절호의 매도 타이밍이며 그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즉, 이는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주가가 높아 보여도 이런 매도 신호가 없다면 보유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이런 신호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털고 나오는 것이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그리고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도 좋다는 것이다. 주식이라는 것이 상승세에 있다가 벼랑간 하한가로 가지 않는다. 물론 테마주나 소형주의 경우라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우량한 시대 중심주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우량한 시대 중심주는 다른 종목에 비해 추세를 지키며 정직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자,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남석관 투자자의 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예언서에 가깝고 그가 말한 대로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것 아닌가? 라는 착각까지 하게 되는 힘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공감이 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위 차트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은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21년 1월 11일 삼성전자의 캔들을 보시면 대량 거래량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량 거래량의 윗꼬리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남석관 투자자가 말한 대량 거래량의 윗꼬리 캔들, 즉 절호의 매도 타이밍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 종가가 9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남석관 투자자의 절호의 매도 타이밍 이후 4년 동안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쭉 하락합니다. 지수 데드크로스가 발생되기 전에 이 매도 타점에서 매도했다면 수익을 더욱 크게 낼 수 있었고요.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면 더 실감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위 차트는 2020년 대시세 분출을 보여준 기아의 차트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는 매도 타점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해당 주식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이때죠,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발생합니다. 물론 주가가 이후에 살짝 반등이 나오지만 이후 기아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여기에서 눌렸다가 상승세가 나왔을까요? 기아는 고점 신호 이후 전고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서 약 2년간 주가가 하락합니다. 에코프로 BM의 사례는 너무 유명합니다. 대량 거래량의 긴 윗꼬리 음봉은 역시 절호의 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그 기간도 2년이 넘어갑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정말 좋은 매도 기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기법은 매도 기법이기 전에 보유 기법이기도 합니다.
즉 대시세를 연출하는 시대 중심주이면서 주도주라면 고점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지수가 여전히 상승 장세라면, 다시 말하면 시대 중심주이면서 주도주가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 또는 대량 거래량의 윗꼬리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지수 차트에서 20일, 60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가 발생되지 않는 한 보유하라는 거죠. 매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위 차트는 기아의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아는 꾸준히 추세 상승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날이었습니다. 갭상승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기아가 7% 뜬 상태로 출발하는 갭상승이 연출이 됩니다. 길 모랄레스에 따르면 우량 주도주가 갭상승을 하게 되면 그 갭이 훼손되지 않거나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 관점으로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길 모랄레스의 말대로 7% 갭상승한 이후 11선 눌림 지지를 받고 그 다음날 바로 17%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호의 매도 타이밍에서 털고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시세 분출을 꽤 한 이후로 갭상승이 나오면, 자, 이 부분이죠. 여기 부분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매수하기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남석관 투자자가 언급한 것처럼 좀 과하게 상승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때에 누군가는 매도할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매도하세요. 또 기회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심리상 이런 상승세가 나오면 매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본능이죠. 자, 하지만 이때 이후로 기회가 있었나요? 기회는 없었습니다. 바로 절호의 매도 타이밍이 나오자마자 기아는 2년간 하락세를 연출합니다. 즉, 높아 보여도 위험 신호가 나오기 전이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거죠. 다시 못 볼 매수 기회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 위험 신호, 즉 절호의 매도 타이밍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을 단순히 높다라고 해서 하방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지점에서라도 상방 관점을 가지고 매수 대응한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 관점을 남석관 투자자님은 책에서 고스란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저점 매수를 놓쳤을 때 추격 매수하여 수익을 내는 기법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남석관 투자자의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의 내용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저가 매수를 놓쳤을 때 추격 매수법. 이미 바닥 대비 30에서 50% 이상 크게 상승한 종목을 추격 매수에 나선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고점 매수가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흔히 저점에 있을 땐 투자자의 눈에 안 보이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한 이후 증권 관련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종목이 투자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바닥 대비 300에서 500% 정도의 엄청난 대시세를 내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특징이 있다. 이런 종목은 5일선, 11선, 21선의 간격이 별로 넓지 않은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며 계속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바닥 대비 꽤 높게 상승했더라도 매수하고 싶은 시기에 해당 종목이 시장 중심주라고 판단이 되면 단기적으로 5일선 또는 10일선에 왔을 때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 정도 매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주가가 10일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 추격 매수로 모든 금액을 투자하면 된다. 단 주가가 10일선까지 하락한 후 추가로 20일선까지 깨고 아래로 밀리면 큰 시세를 내는 시장 중심주가 절대 아니다. 바닥 대비 크게 상승한 종목이 시장 중심주라는 확신이 들어 매수했다면 주가가 21선까지 내려간다면 시장 중심주라고 판단한 투자자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투자 전략을 빠르게 수정해야 한다. 즉시 매도하거나 매수가까지 근접했을 때 매도하거나 선택해야 한다. 큰 시세를 내는 시장 중심주는 웬만해서는 21선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저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데드크로스는 매도 타이밍이다.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되기 전이라면 높아 보여도 매수 또는 보유의 관점이다.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 또는 대량 거래량의 긴 윗꼬리 캔들은 절호의 매도 찬스다. 반대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 또는 대량 거래량의 긴 윗꼬리 캔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높아 보여도 매수 또는 보유의 관점이다. 높아 보여도 위험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5일선 근처에서 1차 매수, 그리고 11선 눌림 이후 5일선 반등 시 2차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 이때 21선 이탈 시 매도 관점이며 그 이전이라도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전량 매도한다. 자, 이 전략이 남석관 투자자의 전략이고요. 이 전략대로 그는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략대로 SK 하이닉스를 대응한다면 어떨까요? 4. 남석관 투자자의 SK 하이닉스 대응. 먼저 위 차트는 현재 SK 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SK 하이닉스는 저점 대비해서 정말 높은 지점까지 상승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상태이며 최근에 2번의 강력한 갭상승까지 연출이 된 상황입니다. 고점 영역에서 2번의 갭상승은 과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석관 투자자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수 데드크로스도 발생되지 않았고 SK 하이닉스의 위험 신호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갭상승을 단순히 고점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9월 달에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석관 투자자님이 말하는 대량 거래량이라고 하면 평소 거래량 또는 지금까지 거래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거래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위험 신호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은 이동평균선 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장대 음봉이고요. 이는 개인 투자자를 털어내는 자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위험 신호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보통 시세의 종말을 알리는 캔들은 위와 같이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때
매도 타이밍, 절호의 매도 타이밍의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까지 거래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 기아도 마찬가지죠. 이때 위험 신호에서의 거래량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이때 거래량은 평소 대비해서 압도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캔들의 모양이 너무나도 위험해 보였죠. 게다가 주가가 연속 양봉을 뽑아낼 때 그때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서 이 고점에서의 거래량은 굉장히 컸다라는 것도 역시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위험 신호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주가가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날도 있고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날도 있고요. 보시면 보통 갭상승이 나왔을 때 이 갭상승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겁니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서 시장이 꽤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내일입니다. 당장 내일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한다. SK하이닉스가 떨어진다.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 신호가 맞습니다. 위험 신호는 없다 하더라도 갭상승, 주도주 갭상승 이때 대응 전략은 갭 훼손 시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 속임수로 볼 수 있거든요. 갭을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그건 되려 좀 더 강력한 매수 신호로도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SK하이닉스의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주가가 하락해서 11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일선을 올라타면 그때는 매수 관점이죠. 게다가 만약에 이 갭을 살짝 훼손했다가 이걸 회복시켰다라고 하면 더욱더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11선을 이탈했을 때 또는 21선까지 이탈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절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보유를 하느냐? 보시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압도적인 대량 거래량으로 장대 음봉이나 긴 윗꼬리 음봉이나 양봉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보유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높아 보인다라고 해도 위험 신호가 나오기 전이다라고 하면 계속 보유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분명한 손실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매수했다고 수익이 아니라 11선 이탈 또는 21선 이탈 시 매도하게 되므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수익을 길게 가져가야 되고요. 이와 같은 위험 신호가 나오면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아마 이런 차트 패턴을 많이 경험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보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알아서 이걸 딱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계획이 머릿속에 딱 잡히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비중을 줄여서 경험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대응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한 주만 매매를 해보시거나 그것도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모의 투자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SK하이닉스가 남석관 투자자님의 말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다르게 움직일지
그걸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앞에서 반도체 뒤를 이을 섹터와 종목도 말씀드리기로 했죠. 이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저께였죠. 시장이 꽤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 섹터였습니다. 현대차는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이 시총이 큰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하면 함께 무너지는 경향이 큰데 홀로 버텨냈다라는 거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전고점을 훼손하지 않고 바로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큰 하락이 나왔지만 5일선을 훼손하지 않았고요. 하락할 때의 거래량도 굉장히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현대무벡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두산로보틱스는 시장이 전체가 다 하락하는 동안에도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라인을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두산로보틱스 만약에 내일 월요일이죠. 상승이 나오면 아마 로봇 섹터가 전체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상승이 나오려면 반도체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위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지금은 강세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세장인데 팔아야 될까요? 보유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매수 기회를 찾아봐야 할까요? 마치며 오늘 영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분명 읽었던 내용임에도 다시 보면 새롭고 소름이 돋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남석관 투자자의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실전 투자의 정석,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의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정말 몇 번을 읽어도 그리고 뭔가 고민이 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다시 꺼내어 읽어보면 참 든든한 책들이었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의 책은 진짜 최소 5번은 넘게 반복해서 읽은 것 같은데요. 정말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놀랍다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는 크게 수익이 났을 때 팔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제시 리버모어의 책을 펼친 후에 호구가 아니었던 노인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는 겁니다. 지금은 강세장이지 않나? 라고 말이죠. 물론 과거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는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 이기 때문에 설사 수익이 훼손되더라도 또는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읽고 배우는 것이기에 우리 함께 힘내서 아는 대로 실천하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류승룡 배우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해진 배우와 30년 전에 라마마 극장에서 포스터 붙이고 같이 고생했던, 그리고 조치원 비대 공장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둘이 대상을 받게 되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정말 평생 동안 어렵게 올라간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50대 중년 남성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은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이 타이틀을 다 잃고 결국에는 김낙수 자신만 남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낙수, 이름도 떨어지는 물입니다. 그 물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날 줄 알았는데 그 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또 바다로 흐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떨어지는 김 부장이 아닌 그곳으로 흐르는 김낙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내 하진이의 고생했다 김 부장,
이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건 멀리 있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진심을 담은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전단지를 뿌리고 비대 공장에서 알바를 하던 30년 후에 대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기대도 받지도 않았던 유해진, 유승용 배우. 그들은 30년의 세월을 버텼고 결국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쥡니다. 류승룡 배우는 30년의 고생 속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고생했어 라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이죠. 수많은 실패, 손실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이겨내려고 아득바득 일어나시고 한 걸음을 걸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넘어 가족의 삶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분명 잘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그런 여러분들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